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었던 유럽의 전문가가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조사하던 중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을 이제는 기술 세계의 심장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부분이 그녀의 칭찬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숫자를 정말 좋아해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매일 아침 정확히 6시 30분에 일어나서 이를 2분 동안 닫고 전 세계 공장들에 관한 보고서를 읽으며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프리드리 클라인이고 저는 공급망 분석가예요. 쉽게 말하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는지 연구하는 사람이죠. 제 사무실은 베를린의 높은 유리 건물 10층에 있었어요. 창문에서 내려다보면 아래 거리에서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작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 책상은 항상 깔끔했어요. 세 개의 컴퓨터 화면에는 세상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려한 차트와 숫자들이 표시되고 있었고 펜들은 완벽하게 일렬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구석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제가 허용하는 유일한 어수선한 물건이었죠. 오늘도 평소처럼 화면을 응시하며 중국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장난감, 전화기, 옷, 자동차 부품까지요. 제 화면의 숫자들이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중국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거대한 공장들이 있었고 물건을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었죠. 제 데이터가 항상 알려주던 사실이었어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있었어요. 설탕 없는 블랙 커피였죠. 그러면서 보고서에 한국에 관한 작은 부분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한국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지. 기술은 좋지만 중국의 규모와는 경쟁할 수 없어. 저는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생각해왔어요. 제 머릿속에서 제조업 세계는 단순했어요. 공장이 많은 큰 나라가 이기는 거죠. 작은 나라들은 그렇게 중요할 리가 없었어요. 이걸 증명하는 차트와 그래프도 있었고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어요. 상사인 안드레아 콜라드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걱정하지 않았어요. 안드레아는 보통 제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만 원하곤 했으니까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 계속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키보드를 누르는 부드러운 소리와 동료들 사이에 가끔 들리는 속삭임 외에는 조용했어요. 우리는 모두 사실과 숫자를 믿는 매우 진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이곳에서 15년 동안 일해왔고 아시아 제조업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 예측이 보통 맞기 때문에 저를 존중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항상 가는 카페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에 먹는 똑같은 샌드위치를 주문했죠. 먹는 동안에도 휴대폰으로 더 많은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새 공장들, 중국 항구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배송 경로들. 모든 것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죠. 책상으로 돌아와 정확히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챙기면서 세상에 대한 제 이해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제 질서 정연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았거든요. 중국이 가장 중요했고 한국 같은 나라들은 그저 작은 역할을 하는 존재일 뿐이었죠.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창문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보도를 따라 서둘러 걷고 있었죠. 그들과 달리 저는 경제학과 국제무역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찬 깔끔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제 삶은 책상처럼 정돈되어 있었죠. 집에서는 냉동식품을 데워 먹으면서 더 많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 보고서에는 삼성이 미국에 새 공장을 짓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었어요. 삼성은 한국 회사죠. 이 정보에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무시했어요. 한 개의 공장이 전체 그림을 바꾸진 않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알람을 맞추면서 내일 안드레아와의 회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아마 중요한 건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세상에 대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또 다른 평범한 하루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정말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의 편안함 속에서 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곧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것도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아침 식사, 똑같은 기차 여행, 반짝이는 유리문이 있는 똑같은 사무실 건물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모든 것을 바꿀 날이었어요. 정확히 오전 9시에 안드레아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제 것보다 더 크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었죠. 창가에는 알록달록한 화분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안드레아는 큰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금발 머리는 깔끔하게 스타일링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고 저에게 미소 짓고 있었죠. 프리들이 앉으세요. 그녀가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보고서 폴더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앉았어요. 마감일과 프로젝트에 관한 평소의 빠른 회의를 예상하고 있었죠. 안드레아는 책상 너머로 제 보고서를 밀어주었어요. 온통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있었어요. 뭔가 차가운 것을 삼킨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안드레아는 절대 제 보고서에 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당신 보고서에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을 다시 살펴봐야 해요. 거기서 뭔가 바뀌고 있어요. 놀라움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왜 그녀가 한국에 집중하길 원하는 걸까요? 제 데이터는 분명히 한국이 작은 역할만 한다고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반박하고 싶었어요. 중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트와 숫자들을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안드레아는 제 상사였어요. 그래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표시된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책상으로 돌아와서는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미 한국을 연구했어요. 물론 좋은 전화기와 TV를 만들고 자동차 회사도 있지만 중국에 비하면 너무 작았어요.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파일을 열고 한국에 관한 최근 보고서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찾던 것과 같은 정보를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발견했어요. 삼성이 텍사스에 17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죠. 또 다른 기사에는 현대가 미국에 50억 달러를 들여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LG가 미국 전역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는 보고서도 찾았어요. 제 커피는 옆에서 잊혀진 채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계속 클릭하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큰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찾고 있었죠. 새 스프레드시트를 만들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고 있는지, 어디에 공장을 짓고 있는지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처럼 머릿속이 몽롱하게 느껴졌어요. 스프레드시트에 형성되고 있는 그림이 제가 수년간 믿어왔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늦은 오후가 되자 책상 위에는 종이들이 널려 있었어요. 차트와 보고서 뉴스 기사들이 엉망진창인 퍼즐처럼 펼쳐져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게 이상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 책상은 절대 지저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너무 바빴거든요. 이 숫자들이 맞다면 한국은 단순한 작은 역할을 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장들을 짓고 있었어요.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었죠. 전화기가 작동하게 하는 작은 컴퓨터 칩, 전기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그리고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들이요. 두통이 시작됐어요. 마치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숫자와 차트가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었어요. 내내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쩌지? 혹시 한국이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면?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새 보고서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단순히 글로벌 제조업에서 작은 역할을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글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규칙을 깨는 것처럼 위험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데이터는 저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요. 보고서를 계속 작성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만약 데이터가 한국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여준다면 왜 저는 이걸 더 일찍 보지 못했을까요?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보고서를 완성할 즈음 결심을 했어요. 숫자와 차트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았어요. 직접 눈으로 봐야 했어요. 한국을 방문해야 했죠. 안드레아에게 새 보고서를 보여주자 그녀는 기뻐하면서도 놀라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이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해요. 데이터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직접 이 공장들을 봐야 해요. 안드레아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재질서 정연한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항상 무시해왔던 나라로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였어요. 편안한 사무실과 깔끔한 아파트를 떠나 제 새로운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였죠. 책상으로 걸어가면서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만약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쩌죠?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죠. 작은 비행기 창문으로 아침 햇살 속에 반짝이는 공항 건물이 보였어요. 공항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안에서 본 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로봇들이 반짝이는 바닥을 가로질러 청소하고 있었고 무빙워크는 독일에 있는 것보다 더 빨랐어요. 도처에 있는 화면들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고 사람들은 긴 줄에서 기다리는 대신 기계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표지판을 따라 공항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부드럽게 작동했죠. 수화물을 찾아서 택시를 잡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 공기는 달랐어요. 이른 봄인데도 습하고 약간 따뜻했죠. 택시 운전사는 독일어나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휴대폰에 번역 앱이 있었어요. 그는 한국어로 말하면 앱이 저에게 독일어로 말해주고 있었죠. 기술이 거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놀라움이었죠. 도시로 향하는 동안 마치 어린아이처럼 차창에 얼굴을 대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넓은 고속도로가 곡선을 그리며 연결되어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에서는 알록달록한 광고가 번쩍이고 있었죠. 택시 자체도 깨끗했고 작은 화면에서는 뉴스와 날씨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호텔은 한국의 수도 서울 중심부에 있었어요. 빠르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호텔 창문으로 아래 부산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도를 따라 서둘러 걷고 자동차와 버스는 거리를 따라 흐르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유리와 강철로 빛나고 있었죠. 시계를 확인했어요. 곧 박준호 교수님을 만날 예정이었죠. 그는 공급망 전문가로 제 방문 기간 동안 안내해주기로 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제 새로운 이론을 증명해줄까요? 아니면 여전히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걸 보여줄까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호텔 로비는 조용하고 시원했어요. 박 교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그는 장식용 분수 옆에 서 있었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자신감 있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죠. 그는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영어는 제 한국어보다 훨씬 좋았죠. 사실 제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클라인 씨, 그가 말했어요. 여러 공장 방문 일정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시설부터 시작할게요. 공장으로 가는 길에 박 교수님은 명소들을 가리키며 한국 산업과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했지만 받아들일 것이 너무 많았어요. 도시 박시골은 아름다웠어요.
푸른 언덕과 깔끔한 농장들이 있었죠. 삼성 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한 규모의 충격을 받았어요. 건물은 마치 영원히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보안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특별한 클린룸 슈트를 입었어요. 먼지 한 톨도 공기 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신을 덮는 복장이었죠. 그 다음에 본 것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공장 바닥은 제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뻗어 있었어요. 기계들은 믿을 수 없는 정밀도로 작동하며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작은 칩들은 전화기, 컴퓨터, 자동차, 그리고 거의 모든 현대기기의 전원을 공급하고 있었죠. 로봇들이 재료를 한 스테이션에서 다른 스테이션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몇 안 되는 인간 작업자들은 데이터로 가득한 제어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반도체 시설 중 하나입니다. 박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여기서 만든 칩들은 미국, 유럽,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현미경적 정확도로 작동하는 기계들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칩을 망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닥은 제가 본 어떤 병원보다도 깨끗했고 공기는 가장 작은 입자까지 제거하도록 필터링되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품질 관리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불량률이었죠. 정밀도, 규모, 기술.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공장을 떠날 때쯤 새로운 정보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전부 다 조용해졌는데 제가 본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LG 배터리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 교수님이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울산에 있는 현대 수소 자동차 공장을 방문할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방문했던 공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만약 삼성이 그 칩 생산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제품이 영향을 받을까요? 답은 분명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기기들이 생산을 멈추게 될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글로벌 공급망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공급망의 일부는 한국 기업들 없이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또렷한 상태로 로비에서 다시 박 교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LG 배터리 공장도 삼성 시설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생산 라인들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고 있었죠. 다시 한번 기술과 정밀도에 놀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서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작은 노점상에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불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금도 신용카드도 없이 그저 휴대폰을 빠르게 탭하는 것만으로 결제가 되고 있었죠. 커피숍에서는 바리스타가 음료를 만드는데 로봇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기술이 일상생활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어요. 지하철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고 있었고 호텔의 인터넷은 제가 집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현대차가 수소 동력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방문했어요. 이 차량들은 폐기물로 물만 배출할 뿐 오염은 전혀 없었죠. 공장 자체도 자동화와 효율성의 경이로움이었어요. 많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현대는 이미 이 차량들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이 나라에 대한 제 이해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가진 작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의존하는 혁신과 제조의 강국이었죠. 마지막 밤, 수천 개의 불빛으로 빛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든 연수,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다니요. 겸손해지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어요. 독일로 돌아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죠.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죠. 하지만 거기서 배운 것은 영원히 저와 함께 할 거예요. 독일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작은 컴퓨터 칩을 만드는 로봇들이 있는 거대한 공장들,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조립 라인들, 그리고 모두가 매일 놀라운 기술을 사용하는 도시 거리들이요. 노트북을 열고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글이 쉽게 나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아파트가 어쩐지 달라 보였어요. 모든 것이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책들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 부엌은 완벽하게 깨끗했죠. 하지만 저는 일주일 전에 떠났던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마치 수년간 잘못된 처방의 안경을 쓰고 있다가 누군가 마침내 올바른 것을 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낯선 흥분과 긴장감이 뱃속에서 뒤섞인 채로 사무실 건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10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새 보고서를 손에 꽉 쥐고 있었죠. 안드레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안드레아가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을 반짝이게 하고 있었죠. 그녀는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어요. 돌아오셨군요, 프리드리. 여행은 어땠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표지에는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어요. 제가 말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안드레아에게 제 사진들, 노트,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삼성의 칩이 전 세계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있는 방식을 설명했어요. 미국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 공장을 묘사했고 오염이 아닌 물만 배출하는 현대의 수소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안드레아는 귀에 깊게 듣고 질문하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것만큼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건 모든 것을 바꾸는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글로벌 제조업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전체를 바꿔야 해요. 다음 며칠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모든 오래된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진정한 위치를 보여주는 새로운 차트를 만들었어요. 몇몇 동료들은 제 발견에 놀라워했고 몇몇은 처음에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했고 제 직접 경험이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귀국 2주 후 안드레아가 특별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 연구소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큰 회의실에 모였죠.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 앉는 동안 방 안은 조용한 대화로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앞에 서서 발표 자료가 뒤 큰 화면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말을 시작하자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제 말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배운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제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만약 삼성이 내일 반도체 칩 생산을 중단한다면 세계 각지에 영향받는 회사들을 지도로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거의 모든 주요 기술 회사들은 몇 주 안에 생산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방 안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와 속삭임이 들렸어요. 계속해서 LG 배터리가 테슬라와 GM의 전기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방식, 한국의 제조 기술이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품질 수준을 달성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방문했던 공장들의 사진, 서울의 첨단 대중교통 영상,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이 우리가 유럽에서 아직 달성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술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들을 공유했어요. 발표가 끝날 무렵 방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질문들이 시작됐죠. 저는 데이터와 개인적인 관찰 모두를 사용하여 각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어 계속됐지만 아무도 일찍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회의실을 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축하하거나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 멈춰 섰어요. 안드레아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다음 달에 있을 유럽 공급망 전략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도록 저를 추천하겠다고 말했어요. 우리 분야에서 가장 큰 행사였죠. 그날 밤 집에서 창가에 앉아 베를린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을 더 자세히 살펴보라는 작은 과제 하나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단지 글로벌 제조업에 대한 제 이해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까지요. 전에는 제 분야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어요. 제 차트와 숫자들이 완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했죠. 이제 데이터는 그림의 일부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때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해야 했어요. 컨퍼런스는 제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어요. 유럽 전역의 정부 관계자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제 발견에 주에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또 하나의 제조 국가가 아닙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글로벌 공급망을 살아있게 하는 심장입니다. 발표 후 한 고위 유럽 연합 관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의 보고서는 우리가 무역 정책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계속 잘못된 나라들에 집중해왔군요.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 제조업 전문가로 알려지게 됐어요. 대학, 기업, 정부기관에서 강연 초청을 받았죠. 매번 제가 어떻게 진실을 발견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현실을 명확히 보기 위해 오래된 믿음을 버려야 했는지를요. 종종 박 교수님과 한국의 놀라운 공장들을 돌아다녔던 일을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났죠. 분석하기 가장 어려운 데이터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도전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말이 제 새로운 지침 원칙이 되었어요. 이제 숫자와 차트를 볼 때마다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무엇을 직접 눈으로 봐야 할까? 제 책상에는 여전히 3개의 컴퓨터 화면이 있고 펜들도 여전히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도 있어요. 서울 스카이라인의 작은 모형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고 더 놀랍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이 일어나는 법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